생명과학원 39번째 시간으로 개체군의 특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는 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틀을 봤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그걸 하나하나 간속해낸 여러 가지 요소 하나하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개체군의 특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밀도, 생장 곡선, 그다음에 생존 곡선, 주기적 변동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체군의 밀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의 개념은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개체군이 서식하는 공간의 단위 면적당 개체수를 개체군의 밀도라고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념에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죠? 이제 보통 밀도를 표시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단위가 있겠지만 단위를 표시할 때 여기는 면적이고 여기는 개체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마리, 그러니까 뭐 같은 면적에 몇 마리가 있느냐 뭐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위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몇 개체가 있느냐 제곱미터당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뭐 식물 같은 게 아니라면 동물 같은 거라면은 이제 제곱킬로미터당 몇 마리가 있느냐 라는 식으로도 개체군의 밀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면적분의 개체수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럼 개체군의 밀도가 높다는 거는 단위 면적당 많은 수의 개체군이 살고 있다는 거니까 좀 더 좁게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개체군 같은 경우는 밀도는 개체의 출생이나 이입으로 증가하고 사망이나 이출로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밀도라는 거는, 개체군의 밀도는 단순화시켜서 면적분의 개체수잖아요. 자, 근데 당연하게도 이 면적이 똑같을 때 이입이나, 그러니까 이입이라는 개념은 밖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집단에서 이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이입. 그다음에 새 개체가 탄생했어요. 출생. 그럼 당연히 밀도는 높아지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출이나 사망에 의해서 우리는 밀도가 높아질 수 있구나라는 거죠. 추가로 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서식지가 감소했어요. 개체수는 죽지 않고 서식지가 감소했다면 당연히 밀도는 증가하겠죠. 왜? 분모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체군의 밀도를 개체군의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개체군 생장곡선의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 생장곡선은요, 시간에 따라 개체수가 변하는 모습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생장곡선이라고 한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죠. 한번 보시면요, 시간에 따라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즉, 시간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걸 표현하는 거, 이런 변화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는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들어있는데요.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환경 조건에서는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J자 모양의 생장곡선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J자형 생장곡선이라고 하면 이상적 조건이라는 거죠. 이상적 조건이라는 건 굉장히 그냥 이론적인 조건이다. 그러니까 생물이 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제한이 없는 이런 조건을 이제 이상적 조건이라고 해서 J자형 생장곡선, 그 모양이 J자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프가. 그 다음에 그러나 일반적 환경에서는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이런 서식 공간과 먹이 부족, 노폐물의 축적, 개체 간의 경쟁, 질병과 같은
환경 저항이 증가해 개체군의 생장이 점차 둔화하는 S자 모양의 생장 곡선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S자형 생장 곡선이라는 건 이상적 조건이 아니라 실제 조건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이상적 조건과 실제 조건의 사이에 뭐가 있느냐? 바로 환경 저항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 환경 저항이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서식 공간의 제한. 서식 공간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먹이가 제한되고, 그다음에 노폐물이 실제로는 노폐물이 축적되죠. 그죠? 그다음에 경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개체수 계속 증가하다 보면 밀집도가 높아서 질병도 증가하는 이러한 다양한 실제 이 환경 저항이라는 조건 때문에 J자형의 이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S자형이라고 하는 개체군의 생장이 점점 둔화되는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환경 조건에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한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개체군 생장곡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면요. 우리 J자형, 이론상의 생장곡선 J자형, 그러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계속 증가하는 거. 이론상의 생장곡선이지만 실제 생장곡선은 아까 여기 써 있는 대로 생장이 점차 둔화되는, 그러니까 S자형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장곡선, 근데 이런 실제와 이론상의 생장곡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환경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환경 저항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이 특성을 설명을 해보자면은 환경 저항이라는 건 첫 번째는 이 개체수에 비례합니다. 개체수에 비례해요. 개체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식 공간, 먹이, 노폐물, 경쟁, 질병이 다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저항은 개체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하지만 개체가 태어나는 순간 개체수가 1일 때부터 이 환경 저항이라는 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개체가 존재하면 발생하는 게 환경 저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환경 저항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 이상으로는 이 개체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점, 않는 개체수, 그거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환경 수용력.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주어진 환경 조건에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를 환경 수용력이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조건을 한번 볼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조건, 이 조건입니다. 자, 이 조건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건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는요, 실제로 여기 이 조건에서 조금 더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조건에서는 우리가 개체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환경이 좋잖아요. 그죠? 실제로 개체수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개체수의 증가를 의미해요. 이해 가시죠?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곡선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는 개체수, 증가하는 개체수보다 줄어드는 개체수가 더 많아요. 뭐 때문에? 환경 저항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개체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이 그래프가 이동하겠죠.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환경 저항의 요인이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표시해드린 대로 5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더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해서 이상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한도치를 우리는 환경 수용력, 즉 주어진 환경 조건에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를 우리는 환경 수용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체군 생장 곡선이 되겠습니다. 개체군 생장 곡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항
이니까요. 이 개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개체군 생존곡선입니다. 개체군 생존곡선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동시에 출생한 개체들이 시간에 따른 생존 개체수의 비율, 그러니까 개체들이 동시에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 100개체가 뭐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1년, 2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생존한 개체수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뭐 첫 해에는 1%가 죽었는데 뭐 둘째는 뭐 2%가 죽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마지막에 한 10년째 되니까 한 거기 나와 있는 뭐 전체 개체수 중에 70%는 죽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 또한 시간에 따른 생존 개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생존 개체의 비율이니까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시간에 따라서 생존 비율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생존 개체수가 아니라 전체 생존 비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100마리 태어나고 1000마리 태어났으면은 그 해에 알겠죠?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10마리가 살아남고 1000마리 중에 뭐 90마리가 살아남았다. 뭐 90마리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더 많은 개체수가 생존했지만 생존율은 낮죠. 0.9랑 1의 차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비율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생존 구조는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형, 두 번째는 2형, 하나는 3형인데요. 이것에 해당하는 이러한 생존 곡선의 유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체군들이 나와 있습니다. 1형 같은 경우는 사람, 코끼리 등 대형 포유류가 된다면 3형 같은 경우는 물고기, 굴 등의 어패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형 같은 경우는 다람쥐 등의 초식동물류, 그러니까 작은 포유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류 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쥐 같은 거 있죠. 쥐나 조류 같은 경우는 2형 개체군을 따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형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형 생존 곡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초기에 죽지 않습니다. 생존 개체수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초기에는 거의 죽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1형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초기 사망률이 낮습니다. 초기 사망률이 낮아요. 대신에 후기 사망률이 높죠.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실제로 이 개체가 살 수 있는 그 나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인간이라면 한 80세 정도면 다 살았구나.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10살이면 많이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개체마다 생존 그 기간이 다르니까요. 상대 수명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상대적인 수명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가로축에.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초기 사망률은 낮고 후기 사망률은 높다. 그 이유가 뭐냐? 자손수가 적어요. 이 개체들은.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적은 수의 자손을 철저하게 주로 보호하고 있죠. 포유류 같은 경우는 젖을 먹이면서 초기에 아기 때 많이 키워주잖아요. 그러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해주고 부모가 이게 1형 생존 곡선이 되겠습니다. 2형은요 전 연령에 걸쳐서 이게 예를 들어 보시면 일자형이잖아요. 그래프가 일자형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전 연령에 걸쳐 사망률이 비슷합니다. 사망률이 비슷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큰 그런 게 없다. 큰 그런 게 없다라는 큰 뭐 위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나 후기나 비슷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 연령에 걸쳐 사망률이 비슷하다는 거. 3형은 정확하게 1형이랑 반대입니다.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신에 한번 본인이 정착을 하게 되면 살아남게 되면 후기 사망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3형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은 자손수를 가져요. 자손수 예를 들어 뭐 개복치 같은 경우는 뭐 한 3억 개를 낳는다고 하죠. 알을. 하지만 그 중에서 뭐예요? 뭐 3마리 많아야 10마리 정도만 성체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손수는 많은데 하지만 부모의 보호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보호는 거의 없다. 그래서 사명은 초기 사망률이 높다. 물고기, 굴 등의 어패류들이 있는데요. 물고기는 알을 많이 낳잖아요. 굴 같은 경우도 알을 많이 낳고 그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바위 같은 데 붙어가지고, 알겠죠? 그 껍데기를 만질 수 있는 이런 개체들만 살아남는 거죠. 대신에 한번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본인의 그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다. 연령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볼 건데요.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은요, 이 개체군의 개체수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체군의 생장 곡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개체군만 살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개체수가 이제 환경 저항에 부딪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생물들 사이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라는 게 존재하기도 하죠. 혹은 이제 뭐 환경과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작용을 하거나 반작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계절에 따라서나 혹은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서나 이런 식으로 개체군이 이 크기가 변동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주기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눈신토끼와 스라소니가 나오는데요. 눈신토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여기 이 관계에서는 피식자죠. 잡아 먹히는 관계고, 스라소니는 이제 포식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이렇게 잡아 먹는데, 이 과정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실제 연구를 확인해 보니까 눈신토끼와 스라소니가 서로 개체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해석을 해보면 눈신토끼가 증가하면 피식자의 수가 증가하니까 포식자의 수도 어느 정도 딜레이, 그러니까 증가 시점에서 동시에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딜레이를 거쳐서 증가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피식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요. 그러면서 약간 딜레이 돼가지고 포식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피식자가 증가하게 되면 포식자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피식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식자가 감소하니까 포식자는 감소하게 되고요.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피식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피식자와 포식자의 개체수가 계속 주기적으로 변동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런 관계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풀어내면은 이런 주기적 변동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주기적 변동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질문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게 되겠죠. 어느 요인이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을 가져왔는가? 변동을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상호작용의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작용의 관점에서도 보여야 되고 반작용의 관점도 봐야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생물이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비생물이 영향을 미치는 거, 작용, 상호작용, 생물끼리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뭘 만들어낸다? 주기적 변동을 만들어낸다. 근데 여기 스라소니와 눈신토끼 같은 경우는 그 요인이 바로 이 포식과 피식의 관계다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성, 밀도, 생장곡선, 그리고 생존곡선, 주기적 변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네 가지 개체군의 특성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배울 내용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개체군의 특성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